저는 올해 72살의 이정순입니다. 제 이름 석자로 불리기보다는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이제는 준우 할머니로 불리는 날이 더 많은 그런 평범한 노인이지요. 제가 사는 작은 빌라에서 5분만 걸어가면 아들 정식이가 사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가 나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저는 돋보기 안경을 챙겨 쓰고 익숙하게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한다는 핑계로 하나뿐인 손주 준우의 아침 등원을 도맡은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네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쑤시는 무릎을 몇 번 주무르고 일어나 아들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조용히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언제나처럼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합니다. 정식 내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지요. 아이 방으로 향하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참 바쁘게 사는구나.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야 할 만큼 치열하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싶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서운함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제 아들 정식이는 어릴 적 제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적어도 아침밥 한 술이라도 뜨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낙이었는데 이제는 손주에게조차 그런 따뜻한 아침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준우야, 할머니 왔다. 일어나야지. 아이 방문을 열자 작은 침대에서 꼼지락거리던 준우가 눈을 비비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배시시 웃는 얼굴을 보면 밤새 묵직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어요. 이 맛에 제가 매일 이 집 문턱을 넘는 것이겠지요. 아이를 일으켜 세워 화장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미리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식탁에는 며느리 민서가 사다 놓은 시리얼과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걸로는 안 된다 싶어 어젯밤 집에서 무쳐온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려둔 밥 한 덩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지요. 할머니, 엄마가 밥 먹지 말고 빵 먹으랬는데 준우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지만 제 가슴에는 차가운 돌멩이 하나가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아지 밥심으로 커야지. 빵은 간식으로 먹고 아침에는 따뜻한 밥을 먹어야 키도 쑥쑥 크는 거란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금세 수긍하고 밥을 맛있게 먹어주었지만 제 입안은 왠지 모르게 썼습니다. 며느리 민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방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방식이 설령 시어머니의 정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선을 긋는 사람이었지요. 아이의 등원 준비를 마치고 작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몇 분 나와 계셨어요. 서로의 손주 자랑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짧은 시간이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각자의 씁쓸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그저 자식들 인생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애쓰는 늙은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린이집 버스에 준우를 태워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부러 아파트 단지 화단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허전해서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민서예요. 준우는 잘 보냈어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늘 확인과 감시의 뉘앙스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방금 버스 태워보냈다. 밥도 한 그릇 뚝딱 먹고 갔어. 밥이요? 어머니, 제가 식탁에 둔 빵이랑 시리얼 못 보셨어요? 아침부터 밥 먹이면 속 더부룩해서 준우 소화 잘 못 시켜요.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준비해 둔 것만 주세요.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행동에 대한 지적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아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게 아닌데. 제가 꿈꿨던 노년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자식과 손주 곁에서 정을 나누며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눈치를 보며 제 정성을 증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콩나물국이라도 끓여보낼 참이었지요. 그때 또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다급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계세요? 그래, 집에 있다. 왜 그러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식기세척기 세제가 오늘 도착할 텐데 제가 지금 회사 일 때문에 집에 들를 수가 없어서요. 죄송한데 저희 집 앞에 가서 문 좀 열어주시고 세제만 현관 안쪽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비싼 거라 밖에 두면 누가 가져갈까봐 불안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집에서 아들네 집까지는 금방이었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점점 제 의무가 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가 불안하다는데 시어머니 된 도리로 그 정도는 해줘야지요. 알겠다. 지금 가볼게. 저는 다듬던 콩나물을 물에 담가두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하니 정말로 커다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상자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상자를 옮기느라 허리를 굽혔다 펴니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현관 한쪽에 상자를 잘 놓아두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거실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정식이가 입었던 셔츠와 민서의 블라우스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옷들을 주워 빨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침에 준우가 먹은 밥그릇과 제 반찬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요. 저는 또 발걸음을 멈추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민서는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호출하면 언제든 달려오는 집안일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기대니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저는 약속대로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정성껏 육수를 내고 콩나물을 듬뿍 넣어 시원하게 끓여냈지요. 커다란 냄비에 가득 담아 식지 않게 보자기로 감싼 뒤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식아, 엄마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퇴근한 아들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방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엄마 왔어? 이게 다 뭐야? 자네가 좋아하는 콩나물국 좀 끓여왔다. 민서랑 같이 저녁에 먹어라. 아, 잘 됐네. 마침 배고팠는데. 근데 엄마, 우리 저녁 약속 있는데. 정식이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민서는 왜 저에게 저녁 약속이 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국을 끓여올 것을 뻔히 알았을 텐데요. 그때 방에서 나온 민서가 저와 냄비를 번갈아 보더니 과장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웬국이에요? 저희 오늘 정식이 회사 동기 부부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그 말에는 미안함보다 눈치 없이 이런 걸 왜 가져오셨어요? 하는 속내가 뻔히 비쳤습니다. 어머니, 이왕 오신 김에 준우 저녁 좀 먹여주시면 안 돼요? 저희 지금 나가봐야 해서요. 준우 밥은 냉장고에 있는 칼에 데워서 주시면 돼요. 민서는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끓여온 콩나물국은 주방 한 구석에 초라하게 놓였습니다. 정식 내외는 보란 듯이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린 뒤 제게 준우를 맡기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고마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잠든 준우의 방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 내 손주가 사는 이 화려하고 넓은 집에서 어째서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을까요? 제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날 밤 저는 제가 끓여온 콩나물국을 혼자서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국물은 시원했지만 제 속은 답답하게 체한 듯이 뜨거웠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 길고 지독한 이야기의 서막이었지요. 그날 제가 끓여간 콩나물국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보며 밤을 지새운 이후 제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게 마음 한구석에 콕 박혀버린 기분이었죠.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그 상처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존재감을 드러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며느리 민서는 언제나처럼 겉으로는 깍듯했고 제 아들 정식이는 늘 그랬듯 무심했어요. 그들의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세상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주말이었어요. 모처럼 미세먼지 하나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진 날이라 저는 손주 준우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중앙에 있는 커다란 놀이터로 나갔어요. 아이는 제 손을 놓자마자 신이 나서 커다란 정글짐으로 달려갔고 저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있는 낡은 나무 그네에 자리를 잡고 앉았죠. 삐걱, 삐걱하고 그네가 우는 소리가 꼭 제 마음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놀이터에는 저 말고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분 더 계셨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처지일 테지요. 자식들 대신 손주들 뒷공무니를 좇으며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하루를 버틸 힘을 얻는 사람들 말이에요. 준우 할머니, 오늘도 나오셨네요. 아주 매일 출근 도장을 찍으셔요. 옆 그네에 앉아있던 바로 앞 동 사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요. 애들이 바쁘니 우리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저 녀석 뛰어노는 것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늘 고팠고 마음은 더 허기졌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늙은 부모들의 말없는 약속 같은 거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아이 노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미끄럼틀을 10여 번은 더 타고 내려온 준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제 무릎 위로 털썩 올라앉아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묻는 말이 제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야?
아이의 목소리는 어찌나 맑고 순수하던지요. 저는 아이의 뜬금없는 질문에 웃음부터 나왔어요. 이 어린 것이 옛날 사람이라는 말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쓰는 걸까 싶어서요. 응? 우리 준우,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왜 옛날 사람인데?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요즘 거는 잘 모른다고. 그래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대. 할머니가 뭐 하라고 하면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라고 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삐걱거리던 그네 소리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준우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죠. 제 손주에게, 제 아들의 아들에게 저는 그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 판단을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늘 감시하고 확인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 민서가 제 등 뒤에서 어떤 말들로 저를 깎아내리고 있는지 이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예쁜 아이에게 상처받은 할머니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 감정 때문에 아이가 엄마에게 꾸중이라도 들을까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랬구나. 우리 준우, 엄마 말씀 잘 듣는구나. 아주 착하네. 맞아. 할머니는 우리 준우 엄마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 맞지. 그래서 우리 준우가 할머니한테 요즘 재미있는 것도 많이 알려줘야 해. 알았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제 평생이 옛날 것으로 치부되며 쓸모없다고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준우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무심코 뱉는 한마디가 민서의 귀에는 또 얼마나 구식이고 무식한 옛날 사람의 잔소리로 들릴까 싶어서요. 저는 점점 더 입을 닫고 지갑만 여는 그런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의 일이었어요. 민서가 백화점에서 하는 가구 할인 행사에 가야 한다며 제게 운전을 부탁했어요. 정식이는 출근했고 자신은 아직 운전이 서툴다는 게 이유였죠. 저는 거절할 명분도 없고 해서 민서를 조수석에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민서는 차에 타자마자 제 차에 놓인 방향제 냄새가 머리 아프다며 창문을 활짝 열더군요. 그 방향제는 얼마 전 무릎 아픈데 좋다는 말에 복지관 친구들과 쑥뜸 체험을 갔다가 오는 길에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었어요. 은은한 라벤더 향이 참 좋아서 일부러 제 운전석 가까이에 두었던 건데 민서에게는 그저 머리 아픈 냄새일 뿐이었죠. 백화점에 도착하자 민서는 저를 가구 매장이 아닌 명품관으로 이끌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즐기는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민서는 화려한 가방과 구두들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게 이건 얼마고 저건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신이 나서 설명했어요. 저는 그 가격표들을 보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죠. 제가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 한 달 내내 벌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 저 작은 가죽 가방 하나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 구두 예쁘지 않아요? 어머니도 이런 거 하나 신으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투박한 신발만 신으실 거예요? 민서는 악어 가죽처럼 보이는 뾰족한 구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제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이 신발이 얼마나 제 무릎을 잘 받쳐주고 얼마나 편한지 민서는 평생 모를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불편해서 못 신는다.
발이 편한 게 최고지. 에이,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가끔은 이렇게 멋도 내고 그러셔야죠. 자꾸 편한 것만 찾으시니까 더 늙어 보이시는 거예요. 더 늙어 보인다는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민서의 말은 늘 이런 식이었죠. 저를 위하는 척 예쁘게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제 취향과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바꾸려 드는 오만함이 숨어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민서가 봐두었다는 수입그릇 매장에 들렀어요. 민서는 그곳에서 알록달록한 접시 몇 개와 커피잔 2개를 골랐죠. 그리고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었다가 잠시 후 아주 난처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어머니? 제가 이 카드가 한도 초과인 줄 깜빡했네요. 다른 카드는 아침에 다른 가방에 넣어두고 그냥 나왔나 봐요. 정말 죄송한데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드릴게요. 그 연극 같은 상황 앞에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죠. 아들 내외 체면이 있지. 백화점 계산대 앞에서 며느리를 망신시킬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서는 어머니 감사해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라며 살갑게 제 팔짱을 꼈어요. 계산을 마친 그릇이 담긴 쇼핑백은 당연하다는 듯이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5만 원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록 민서는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날 산 새 커피잔에 보란 듯이 커피를 내려 마시며 제게도 한 잔 권할 뿐이었어요. 액수가 커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면 이럴 수 있을까 싶었죠. 저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이깟 돈 때문에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가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주말 저녁 아들 내외와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가, 혹시 말이다.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내가 빌려준 돈 기억하니? 내가 요새 현금이 똑 떨어져서 말이야. 제 말에 민서는 과일을 깎던 손을 멈추고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제게 되물었어요. 돈이요? 제가 어머니께 돈을 빌렸어요? 언제요? 그 천연덕스러운 표정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정식이가 옆에서 무슨 돈? 하고 묻자 그제야 민서는 하고 손뼉을 쳤어요. 아, 그거요. 그릇 쌀 때. 아이고, 어머니. 제가 정말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그런 푼돈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호.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저 용돈 주신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민서는 푼돈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하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다시 과일을 깎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아들 앞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빌려준 푼돈이나 되찾으려는 속 좁고 치사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식이는 그 상황에서 제게 미안해하기는커녕 엄마도 참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민서가 알아서 하겠지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았어요. 돈 5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격, 제 자존심이 그들 앞에서 5만 원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위태로운 인내의 탑을 무너뜨릴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노래 교실을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아들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가는 게 지름길이라
늘 그랬듯 단지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아들네 동 현관 앞에 사람 키의 절반만 한 커다란 택배 상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닐에도 쌓여 있지 않은 종이 상자는 이미 짙은 갈색으로 젖어들고 있었죠. 상자 겉면에 붙은 운송장에는 파손주에 고가 전자제품이라는 붉은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아들 정식이었고 내용물은 하이엔드 스피커 세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비싸고 중요한 물건을 이렇게 비를 맞게 내버려 두다니. 배송기사도 무심하고 이걸 알고도 내버려 둔 아들 내외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두면 상자 안의 기계까지 모두 젖어 망가질 것이 불 보듯 뻔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또 내가 나서서 처리했다가 무슨 잔소리를 들을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고 제 양심이 도저히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아들 녀석의 비싼 물건이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이건 시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방을 한쪽 어깨에 고쳐 메고 상자의 양쪽을 힘껏 끌어안았어요. 으라차 하고 기압을 넣었지만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 꼼짝도 하지 않았죠. 저는 늙고 약해진 제 몸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바닥에 끈 채 조금씩 현관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거친 시멘트 바닥에 상자가 끌리며 드드득 하는 소리를 냈죠. 상자 모서리가 조금 찢어지며 안에 스티로폼이 하얗게 드러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몇 번이나 허리를 두드려가며 쉬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 상자를 현관 안으로 들여놓는데 성공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비가 들이치지 않는 복도 안쪽에 상자를 안전하게 세워두었죠. 온몸은 땀과 빗물로 축축했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낑낑대느라 굽혔던 허리에서는 비명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만은 뿌듯했어요. 제가 또 한 건 해냈다고 아들 내외가 집에 돌아오면 분명 저에게 고마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젖은 옷을 툭툭 털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이따가 아들에게 전화해 이 무용담을 들려주며 으쓱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단 몇 시간 뒤에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쑤시는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고된 노동 뒤의 휴식은 달콤해야 마땅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죠.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마치 비명이라도 지르는 듯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우리 며느리라는 5글자가 그날따라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서의 목소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싸늘하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해놓으셨는지 직접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다짜고짜 저를 죄인 취급하는 말투였죠. 무슨 일이냐고 물을 새도 없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쑤시는 허리를 일으켜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하는 그 짧은 길이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네 현관 앞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잔뜩 격앙된 얼굴에 민서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걸 설명해 달라고 어머니를 여기까지 오시라고 한 거예요. 민서의 뾰족한 손가락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제가 오늘 오후에 사투를 벌이며 옮겨놓은 그 택배 상자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상자의 한쪽 모서리는 제가 바닥에 끌고 오느라 찢어져 있었고 젖은 부분이 얼룩덜룩하게 마르고 있었죠. 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기에 젖을까봐 내가 안으로 들여놨다. 이게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라고 쓰여 있기에 행여나 고장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지. 저는 여전히 제가 좋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었어요.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순진한 기대는 민서의 다음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어머니더러 이런 거 손대라고 하셨어요? 제가 제 물건, 아니 우리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니면 제 말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한 비명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 고함 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죠. 남의 물건이라는 말이 지난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이제는 제 지청각 능력과 인성까지 모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민서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끼리 이게 무슨... 가족이요? 가족이면 남의 집에 와서 물건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 상자를 바닥에 질질 끌고 오시는 바람에 이렇게 다 찢어지고 안에 충격이 갔을지 안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스피커가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 부품들로 만들어졌는지 어머니가 아시기나 하세요? 민서는 찢어진 상자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후벼 파듯 가리키며 악을 썼어요. 마치 제가 아들의 재산에 어마어마한 손해라도 입힌 대역죄인이 된 기분이었죠. 제 선의와 노력은 한순간에 무식한 행동으로 둔갑했고 저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러움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때 구세주처럼 현관문이 열리며 퇴근한 아들 정식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향해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정식아, 너 좀 와서 이 상황 좀 봐라. 내가 오늘 비가 와서 이 귀한 물건이 젖을까봐 이 늙은 몸으로 낑낑대며 집안에 들여놨더니 네 아내가 나한테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냐, 응? 저는 아들이 당연히 제 편에 서서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정리해 주리라 믿었어요. 세상 모든 자식이 그렇듯 제 아들 역시 제게는 든든한 내 편이어야 마땅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식이는 저와 민서, 그리고 거실 중앙의 상자를 번갈아 보더니 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의 의미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또 시작이네 하는 귀찮음과 왜 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 좀 하고. 민서 너도 그만 소리 질러. 아들은 그렇게 상황을 중재하는 척했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 심장에 박힌 대못을 망치로 한 번 더 내리치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엄마가 혼자 여기까지 옮긴 거야? 아니, 왜 그랬어? 그냥 밖에 놔두지. 비 좀 맞는다고 요즘 나오는 전자제품들 그렇게 쉽게 고장 안 나.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무리하게 옮기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저의 행동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그리고 민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엄마. 이런 건 비싸고 민감한 물건이니까 주인이 직접 조심해서 다루는 게 맞아.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한 건 내가 100번 이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자가 훼손되고 민서가 불안해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물건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놔둬, 제발. 저는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단 한마디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물건은 우리가 알아서 하게 놔둬. 그 말들은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재산과 삶의 방식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외부인이었던 거죠. 제 편은 이 넓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울고 싶지는 않았죠.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제 자신을 향해 말하듯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늙은이가 주책을 부렸구나. 너희들의 그 귀하고 소중한 물건에 이 무식한 늙은이가 함부로 손을 대서 정말 미안하게 됐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들네 집을 뛰쳐나왔어요. 등 뒤에서 엄마 어디가? 얘기 아직 안 끝났어. 하고 외치는 정식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라는 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민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라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악마의 저주처럼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비고 차가운 제 집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제가 바쳤던 모든 희생과 사랑이 한낱 쓰레기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죠.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정식이 하나를 키웠습니다. 내 아들 행여나 남들 앞에서 기죽을까 남들 먹는 거, 남들 입는 거, 그 이상으로 해주려고 제 젊음과 인생을 모두 바쳤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장가를 보내고 번듯한 집에서 예쁜 손주까지 낳아 사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착각이요, 환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따뜻한 밥을 해주는 엄마도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어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할 때만 호출해서 쓰는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귀찮은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늙고 무식한 시어머니였을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슬픔과 억울함이 지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서늘한 결이었어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물건. 이제 다시는 이 이정순이가 손대지 않으마. 너희들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그토록 긋고 싶어하는 그 경계선. 내가 너희들이 쫓아올 수도 없는 곳으로 아주 멀리 영원히 벗어나 주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70년의 제 인생을 끝내고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비참한 굴레를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끊어버리기로. 다음 날 동이 텄을 때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맑았어요. 어젯밤 저를 짓누르던 지독한 슬픔과 억울함은 이제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제 척추를 똑바로 세우는 강철 심지가 되어 있었죠. 더 이상 망설이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고 지친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죠. 이정순, 오늘부터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몇 년 전 조카 결혼식에 가려고 큰맘 먹고 장만했던 비싼 외출복을 꺼내 입었어요. 낡은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 속에서 말라붙어 있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꼼꼼히 발랐습니다. 초라하고 패배한 모습으로 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제 존엄을 되찾기 위한 당당한 출정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상가 모퉁이에 자리한 대박부동산 사무소였어요. 이 동네에서만 20년을 넘게 자리를 지킨 박 사장은 아마 이 동네의 모든 집과 사람들의 역사를 꿰뚫고 있을 터였죠. 드르륵하고 낡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믹스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던 박 사장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정식이 어머님. 이렇게 빼입으시고 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귀한 분이 누추한 곳에 다 오시고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그가 권하는 소파에 앉지 않고 사무실 중앙에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마주보며 용건을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박 사장님,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 좀 내놓으려고요. 제 말에 박 사장은 마시려던 커피 잔을 내려놓고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되물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죠. 네, 집을요? 아니, 어머님 집을 왜 갑자기 내놓으세요? 아드님네랑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부러워하는데 혹시 아드님이랑 합가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잘 생각하셨네요.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게 최고죠. 박 사장은 제 결정을 자신의 긍정적인 추측에 끼워 맞추려 애썼어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합가 안 합니다. 그냥 이 동네를 떠나서 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요. 그러니 이 집 좀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 아주 조용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제 아들 내외는 절대로 몰라야 해요. 제 단호한 어조와 아들 내외는 절대로 모르게라는 비밀스러운 조건에 박 사장은 그제야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제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중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이 무거운 사람인 건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님 뜻대로 책임지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집이야 워낙 볕도 잘 들고 깨끗하게 쓰셔서 아마 금방 새 주인 나타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박 사장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부동산 사무소를 나섰어요. 문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제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죠.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세상이 응원해주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커다란 시립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평생 책과는 담을 쌓고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그곳이 제게 꼭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도서관 3층에 있는 디지털 정보실로 올라가니 젊은 학생들이 전부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쭈뼛거리며 빈자리에 앉아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컴퓨터 전원을 켰죠. 인터넷 창을 열고 검색창에 바닷가 조용한 도시, 노인 혼자 살기 좋은 곳, 신축 소형 아파트 같은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입력했어요. 수많은 정보들이 화면에 쏟아져 나왔죠. 저는 서툴지만 꼼꼼하게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가 살고 싶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동해, 강릉. 동해안의 푸른 바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의 아기자기한 항구 마을도 마음에 들었죠. 저는 마치 세계 일주를 앞둔 여행자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각 도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아파트 시세와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어요. 경북 울진의 한적한 해안가에 지은 지 1년도 채 안 된 신축 아파트였죠. 20평 남짓한 작은 평수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넓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 통창 너머로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요. 저 창가에 앉아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볼 수만 있다면 지난 세월의 모든 아픔을 씻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그 아파트의 주소와 분양사무소 연락처를 가방에서 꺼낸 낡은 수첩에 정성껏 옮겨 적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직접 그곳에 내려가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굳게 마음먹었어요.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마치 20살 처녀 시절처럼 가볍고 경쾌했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엄마와 할머니라는 이름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이정순이라는 이름의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해방감과 희망이 샘솟았죠. 집에 도착한 저는 그 기세를 몰아 수십 년간 쌓아두었던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며 버리지 못했던 낡은 그릇들, 해지고 색이 바랜 옷가지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앨범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앨범 속에는 빛바랜 제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남편과 나란히 서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결혼사진, 포대기에 쌓인 아들 정식이의 100일 사진, 손주 준우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감격에 겨워 찍었던 사진. 사진 속에 저는 언제나 누군가의 곁에서 누군가를 위해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정순이라는 여자 혼자만의 온전한 행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앨범들을 커다란 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과거와의 진정한 작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저는 주말에 떠날 울진 여행 계획을 세우며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여고생처럼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때 불쑥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제 새로운 결심을 시험대에 올린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서예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짜증이 섞인 질책이었어요.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형식적인 사과가 이어졌죠. 아, 그리고 어머니.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그날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 괜히 화풀이 했나 봐요. 남편한테도 엄청 혼났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어머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가볍고 성의 없는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죠. 제 침묵에 민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뻔뻔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정식이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부부 동반으로 등산 모임에 가야 하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해서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마 저녁 아주 늦게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역시나 그들의 필요에 의해 저는 또다시 준우 할머니로 호출되고 있었어요. 과거의 저였다면 지난밤의 상처와 분노는 억지로 눌러 담은 채 하나뿐인 손주를 생각해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정순이 아니었어요. 미안하구나, 아가. 그날은 안 되겠다. 내가 아주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말이다.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차분하고 단호하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수화기 너머로 순간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죠. 민서의 목소리 톤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네, 선약이요? 어머니가 무슨 선약이 있으신데요? 복지관이라도 가세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어머니 같은 늙은이가 주말 아침부터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겠어요. 하는 노골적인 의심과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글쎄다. 나도 이제 내 볼일도 좀 보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살아야지 않겠니? 세상에 너희 부부만 바쁜 건 아니란다. 그러니 이번에는 너희가 다른 방법을 알아보렴. 베이비시터를 구하든지 아니면 모임에 안 가든지.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민서가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뜨거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기분은 수십 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처럼 통쾌하고 상쾌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절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시간을, 제 인생을 그들의 편의보다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반격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제 왕국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첫 번째 벽돌이었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느새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황혼을 알리는 쓸쓸한 노을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이라는 찬란한 아침을 예고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명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서에게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한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투명한 족쇄가 하나 풀어진 느낌이었죠. 물론 그날 이후 민서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 단단히 삐졌거나 혹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테지요. 아들 정식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는 제 엄마와 싸웠는데 그 중간에서 중재를 하거나 제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알아서 풀리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오만한 침묵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지 딱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오후에 마늘이나 좀 까려고 거실에 신문지를 펼쳐놓고 있는데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머님 집을 보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인데 아드님네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이번에 첫 집을 장만하려는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워낙 집을 깨끗하게 쓰셔서 사진만 보고도 아주 마음에 들어해요. 오늘 저녁에라도 바로 집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빨리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좋은 징조였어요. 하늘이 제 새로운 출발을 돕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박 사장님. 저녁에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까던 마늘도 내팽개치고 집안을 쓸고 닦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흠이라도 잡혀서 계약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했죠. 낡았지만 평생을 바쳐 갖고 온 제 집의 마지막 가치를 최고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화장실 타일 사이에 물때까지 락스를 묻힌 칫솔로 박박 문질러 닦았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집을 떠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박 사장이 젊은 신혼부부 한 쌍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자는 제 아들 정식이 또래로 보였고 여자는 이제 막 30줄에 들어선 앳된 얼굴이었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와, 정말 깨끗하다. 햇빛도 잘 들고요. 라며 감탄했어요. 저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미소를 띤 채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이 집의 남향 창문이 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따뜻한지, 위층에는 누가 살고 아래층에는 누가 사는지, 동네의 어느 떡볶이집이 맛있고 어느 세탁소가 좀 씨가 좋은지. 젊은 아내는 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정부치고 사신 집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희가 이 집에 살게 되면 어머님처럼 아끼고 깨끗하게 잘 살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하고 말았죠. 지난 수십 년간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이 집의 가치를, 제가 살아온 세월의 가치를 이생면부지의 젊은 부부가 알아봐주는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1시간쯤 지났을까 박 사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님, 계약하자고 합니다. 어머님이 제시한 가격에서 단돈 10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계약하겠다고 하네요. 내일이라도 당장 계약서 쓰자고 난리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이나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제 인생이 담긴 집을 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찍히는 붉은 인주를 보며 저는 이것이 과거의 이정순에게 보내는 사망 선고이자 새로운 이정순에게 내리는 출생신고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받고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해방감과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죠.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태워졌습니다. 저는 곧장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주말 아침 일찍 울진으로 떠나는 버스표를 예매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제 인생 최초의 나 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벽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도시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어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차창 밖 풍경이 잿빛 빌딩에서 푸른 산과 들로 바뀌는 동안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울진에 도착하니
서울과는 공기부터가 달랐어요.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씻어주는 기분이었죠. 저는 미리 연락해둔 부동산 소장을 만나 제가 점 찍어두었던 그 신축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서 내리자 소장이 열쇠로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새 집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실의 커다란 통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동해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윤슬이 부서지는 푸른 바다, 수평선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뭉게구름, 끼룩거리며 나는 갈매기떼. 그 모든 것이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무대 같았어요. 저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창가로 다가가 한참이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썩하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어떠세요, 어머님? 전망 하나는 정말 끝내주죠? 부동산 소장의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네, 정말 좋네요. 정말 좋아요. 저는 빈 아파트의 방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안방으로 쓸 방, 손님이 오면 내어줄 작은 방, 그리고 제 서재 겸 작업실로 쓸 또 다른 작은 방.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가구 배치를 끝내고 있었어요. 창가에는 흔들의자를 놓고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풍경화를 걸고 작은 방에는 서예를 할 수 있는 커다란 책상을 놓을 참이었죠. 이 모든 공간을 오롯이 저 혼자 제 취향대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장님, 저 이 집으로 계약할게요. 제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집,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진짜 내 집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제 통장에 찍힌 계약금 액수와 새로 생긴 집의 계약서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힘으로 이뤄낸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비밀스러운 계획이 착착 진행되는 동안 아들 정식이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마 민서가 일러 바쳤거나 아니면 제 침묵이 길어지자 슬슬 불안해진 모양이었죠. 엄마, 나 정식인데. 잘 지내?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돼?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통제권에서 제가 벗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었죠. 나야 잘 지내지. 그냥 좀 바빴다. 엄마가 뭐가 그렇게 바빠?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무슨 일 있어? 저는 수화기 너머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프긴 왜 아프니? 건강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맨날 너희들만 쳐다보고 살 수는 없잖니.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식이는 제 말의 진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죠. 엄마도 참, 무슨 인생을 즐겨. 복지관이라도 더 다니는 거야? 암튼 주말에 민서랑 준우 데리고 집에 한번 들를게. 맛있는 거나 해놔. 아들은 제 대답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맛있는 거나 해놔. 그 말 한마디에 정식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주인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와보렴. 너희들이 마주하게 될 것이 과연 맛있는 밥상일지 아니면
텅 빈 집일지 어디 한번 기대해 보렴. 저는 제 손에 들린 울진의 새 아파트 계약서를 보며 다가올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시간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유예 기간과도 같았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이삿짐을 싸고 제 과거를 정리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업체는 박 사장이 소개해준 입이 무겁고 일 처리가 꼼꼼하기로 소문난 곳으로 정했어요. 이사 날짜는 평일 오전으로 잡았죠. 아들 내외가 모두 회사에 가고 없을 가장 조용하고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짐을 쌌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제 인생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는 것 같았어요. 장롱 속에서 수십 년 된 낡은 앨범을 꺼내보았죠. 빛바랜 사진 속에는 남편과 함께한 어색한 신혼 시절, 아들 정식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던 순간, 그리고 손주 준우의 재롱에 마냥 행복해하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결국 모두 커다란 상자에 넣어 봉해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제 새로운 인생에 함께 가져갈 짐은 아니었으니까요. 주방의 낡은 그릇들도 정리했어요. 이가 빠진 사기 그릇, 손잡이가 떨어진 냄비, 정식이가 어릴 때 쓰던 플라스틱 컵. 그 모든 것들에는 제 땀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신문지에 싸서 버릴 물건을 담는 자루에 넣었습니다. 울진의 새 집에는 반짝이는 새 그릇들을 들여놓을 참이었어요. 오롯이 저 혼자 저를 위해 사용할 예쁜 그릇들로요. 짐을 싸는 동안에도 민서에게서는 간간히 문자가 왔어요. 아마 지난번 통화에서 제가 약속이 있다며 거절한 것에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모양이었죠. 이사하기 며칠 전 또다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정말 아무 약속 없으시죠? 저희 시댁 쪽 친척 결혼식이 있는데 준우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요. 금요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와서 주무시고 토요일 하루 종일 준우 좀 봐주세요. 일요일 아침에 저희가 데리러 갈게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제 일정을 멋대로 정해서 통보하는 명령서였어요. 심지어 제 집도 아닌 자신들의 집으로 와서 자고 가라는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혔죠. 저는 그 문자를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내는 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이기적인 요구에 나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 이사 전날 저는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어요. 집을 판 잔금이 모두 들어온 통장을 앞에 놓고 저는 한참이나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이룬 작지만 소중한 재산이었죠. 과거의 저였다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줘야지 하며 비상금으로 떼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이 돈은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직원에게 이 돈의 절반은 안정적인 노후연금 상품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찾았죠. 두둑해진 지갑을 들고 제가 향한 곳은 시내에 있는 자동차 대리점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차, 아들 차 조수석에만 앉아봤지 제 이름으로 된 차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대리점에 들어서자 번쩍이는 새 차들과 젊은 영업사원들이 저를 어색하게 만들었죠.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뭘 도와줄지 물었어요. 아마 차를 사러 온 고객이 아니라 길을 잃은 노인쯤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 차 좀 보러 왔는데요. 제 말에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능숙하게 차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장 작고 운전하기 편해 보이는 소형차 앞에 섰습니다.
반짝이는 하얀색 차체가 꼭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이 차로 할게요. 이걸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제 단호한 결정에 영업사원은 더 놀란 눈치였죠. 이것저것 따지고 몇 번은 더 와볼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찾아온 현금 뭉치로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할부 안 하시고 일시불로 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고 몇 번이나 되묻는 그에게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의 첫 차, 그것도 온전히 제 돈으로 사는 차였습니다. 차는 이틀 뒤에 제 옛집 앞으로 배달되기로 했어요. 이삿짐 트럭과 함께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실어다 줄 저의 든든한 동반자였죠. 그리고 이사 당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짐이 꾸려지고 제 손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 드르륵하고 이삿짐 센터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 덕분에 제 평생의 살림살이는 2시간이 채 안 되어 거대한 트럭 안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 안은 제 목소리마저 울릴 정도로 공허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집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돌아올 일은 없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죠. 골목을 빠져나오자 어제 배달된 제 하얀색 새 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엔진 소리가 제 새로운 심장 소리처럼 힘차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삿짐 트럭의 뒤를 따라 수십 년간 살았던 정든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아들네 아파트 단지를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유라는 감각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동해의 푸른 바다가 저의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인 울진에서 이삿짐을 풀며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있을 바로 그 시각, 서울에 남아있던 아들 내외는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오고 있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세상은 여전히 제가 그들의 발밑에 단단히 깔려 있다고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날 아침 아들네 집의 풍경은 아마 여느 주말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정식이는 소파에 드러누워 텔레비전 채널이나 돌리고 있었을 테고 민서는 거울 앞에서 외출 준비에 한창이었겠죠. 아마 입으로는 계속 투덜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전화를 이렇게 안 받아? 일부러 사람 애 태우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수록 애가 된다더니 딱 그 짝이라니까. 민서는 며칠째 제 전화를 받지 않는 저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쏟아냈을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식이는 아마 귀찮다는 듯이 대꾸했겠죠. 바쁘신가 보지. 조금 이따 다시 해봐. 가보면 집에 계실 거야. 바쁘긴 뭐가 바빠. 맨날 집에만 있는 노인이. 이건 그냥 우리한테 일부러 삐졌다고 시위하는 거잖아. 지난번에 내가 한마디 했다고 아직도 뒤끝이야. 정말 속 좁아.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저는 이미 속 좁고 뒤끝 있는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일말의 걱정이나 궁금증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을 주는 귀찮고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죠. 그들은 곧 가게 될 화려한 결혼식과 그곳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의 바탕에는 준우는 당연히 할머니가 봐줄 것이다라는 흔들림 없는 전제가 깔려 있었고요. 외출 준비를 마친 그들은 준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값비싼 정장과 원피스로 한껏 멋을 낸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번듯한 상류층 부부의 모습이었겠죠. 차를 몰아 제 옛집이 있는 익숙한 골목으로 들어서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 집 앞에 도착한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서 내려 현관문으로 향했을 거예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준우요. 민서는 아마 콧대 높은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없었죠. 그녀는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초인종을 눌렀을 거예요. 딩동, 딩동. 날카로운 벨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저희 지금 바빠 죽겠다고요. 참을성이 바닥난 민서가 결국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무례한 행동에 옆집 사람이 창문을 열고 쳐다볼 정도였을 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두드리던 바로 그 현관문이 달칵 소리를 내며 안에서부터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활짝 열리지 않고 낡은 쇠사슬이 걸린 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렸어요. 그리고 그 틈으로 낯선 젊은 여자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누구세요? 왜 남의 집 문을 그렇게 함부로 두드리세요? 아마 며칠 전 저와 계약했던 그 젊은 신혼부부 중 아내였을 겁니다. 정식이와 민서는 생면부지의 여자가 제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을 거예요. 네,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 이정순 여사님 댁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 정식이가 당황해서 묻자 젊은 여자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요. 이정순 여사님은 이 집 전주인이시고. 네, 전주인이요? 아, 혹시 월세로 잠깐 들어와 계신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잠깐 어디 가셨나 본데. 정식이는 어떻게든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자신의 상식선에서 이해해 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의 다음 말이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니요. 월세 아닌데요. 저희가 이 집 정식으로 매매해서 샀고 그저께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잔금도 다 치렀고요. 이사 가신 지 며칠 됐는데 아드님이랑 며느님이신 것 같은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젊은 여자는 순진한 눈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정식이와 민서의 머리를 강타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집을 팔았다. 이사를 갔다. 등기까지 마쳤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그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민서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가 이내 충격으로 새하얗게 질렸고 다시 더 검붉은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았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 누구야, 사기꾼이지. 이성을 잃은 민서가 젊은 여자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자 집안에서 그녀의 남편인 듯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웬 소란입니까? 당신들 뭐야, 남의 집 앞에서. 이 집 문서 좀 보여줘봐요. 당신들이 정말 이 집을 샀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젊은 부부는 자신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들고 나와
그들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은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정식이와 민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편리한 무료 보모이자 만능 해결사였던 엄마, 시어머니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에 가는 것은 당연히 물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자신들의 번쩍이는 차로 돌아왔을 거예요. 준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마그마처럼 들끓던 민서의 분노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게 무슨 꼴이냐고. 민서는 핏발선 눈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정식이를 쏘아붙이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 엄마가 이렇게 집까지 팔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동안 당신은 대체 뭘 한 거야? 당신이 아들 아니야? 당신이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똑바로 했어 봐. 엄마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 꼴을 만들어? 거기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나 인간적인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이 모든 책임은 무능한 남편인 당신에게 있다는 비난뿐이었죠. 이제 준우는 누가 봐? 당장 다음 주부터 나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해야 한단 말이야. 베이비시터는 하늘에서 떨어져? 돈은? 그 비싼 돈은 당신이 다 낼 거냐고.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만 줄 알아? 우리가 매달 생활비 드렸지, 용돈 드렸지, 준우 봐주는 값은 평생 공짜였지. 이제 그 돈 다 어디서 나? 당신 책임질 수 있어? 민서는 그동안 제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었는지를 이제 와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사함이 아닌 이제 더 이상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었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노인이라고 비난하며 정식이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아들도 아니야. 남편 자격도 없어. 자기 엄마 하나 건사 못해서 마누라 앞길까지 막는 이런 한심한 인간. 정식이는 그 모든 비난을 고스란히 맞으며 말이 너무 심하잖아. 라는 약한 반박 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을 테고요. 그는 언제나 그랬듯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제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쯤 울진의 새집 창가에 앉아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함께 먹으려고 시킨 따끈한 족발을 앞에 두고 평화롭게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저는 발신자 이름만 확인하고는 조용히 무음으로 바꿔버렸죠.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그들은 친척들에게 닥치는 대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제 행방을 알지 못했죠. 그들에게 저는 정식이 엄마였을 뿐 제 개인적인 계획을 공유할 만큼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은 흐르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졌을 겁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잠시 삐져서 벌이는 시위가 아니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그들이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넓은 아파트는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텅 비어 보였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룬 줄 알았던 그 안락하고 우아한 삶이 사실은 제 희생이라는 거대한 기둥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실로 닥쳐올 육아와 가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밤새 잠 못 이루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새 집의 안방 침대에 누워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한 바닷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최고의 자장가였어요. 서울의 그 둥지에서 어떤 처절한 아우성이 울려 퍼지고 있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울진에서의 첫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서울의 그 좁은 빌라에서는 늘 각종 소음에 시달리며 얕은 잠을 자기 일쑤였는데 이 바닷가의 새 집에서는 달랐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서늘하고 깨끗한 바닷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마치 클래식 음악처럼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갓난아기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수십 년 묵은 피로가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닌 창문 너머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제 평생에 이렇게 경이로운 아침을 맞이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기운이 온 바다와 하늘을 물들이는 장엄한 풍경 앞에서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게 되더라고요. 특정 종교는 없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준 이 세상 모든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니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아마 밤새 전화를 하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또 저를 찾아 나선 모양입니다. 저는 그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씩 한번 웃고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 신성한 아침을 그들의 불안과 짜증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를 내리고 그 커피잔을 들고 해변으로 나가요. 아무도 없는 아침 바닷가를 혼자 거닐며 밀려오는 파도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예쁜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했죠.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유였습니다. 오전에는 이삿짐을 풀고 새 집을 꾸미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저는 제 돈으로 산 새 차를 몰고 읍내로 나가 제 마음에 쏙 드는 가구와 살림살이를 사들였습니다. 푹신한 베이지색 소파, 하얀색 식탁, 그리고 창가에 놓을 예쁜 흔들의자까지 누구의 취향도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어요. 오직 이정순의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제 공간을 채워나가는 기쁨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흐의 아몬드 나무 그림 복제품을 걸었어요. 아몬드 나무의 하얀 꽃이 마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저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짐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서예반과 라인댄스반에 제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첫 서예 수업날 저는 붓을 잡는 법도 몰라 쩔쩔맸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차근차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이 스며들며 글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는데 제 마음속 응어리들도 그 먹물과 함께 사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라인댄스는 더 즐거웠어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여러 사람과 함께 줄을 서서 춤을 추다 보니 제가 이른이 넘은 노인이라는 사실도 잊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스텝이 엉망이라 옆 사람 발을 밟기 일쑤였지만 아무도 저를 타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처음인데 너무 잘하시네. 다음 주에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서로를 격려했죠. 그곳에서 저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영자 언니, 그리고 저와 동갑내기인 수키 씨. 우리는 금방 친해져서 수업이 끝나면 함께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정순 씨는 어쩌다 이렇게 먼 곳까지 혼자 오게 됐어? 어느 날 셋이서 시원한 물에 한 그릇씩을 앞에 놓고 수다를 떨다가 영자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제 이야기를 숨기고 싶지 않았죠. 자식들 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제 탈출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자 언니와 수키 씨는 제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해 주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순 씨 정말 고생 많았네. 그래도 그렇게 박차고 나올 결심을 한 게 어디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수케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맞아. 자식들도 다 소용없어. 다 크면 제 살기 바쁘지. 늙은 부모 생각하는 자식 몇이나 된다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하는 거야. 정순 씨 정말 잘했어. 여기 와서 우리랑 이렇게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영자 언니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어요. 제가 가족에게서조차 받지 못했던 위로와 공감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친구들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내 편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존중하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로도 제 휴대폰은 간간히 울렸어요. 아들 정식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라인 댄스를 추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쉬지 않고 진동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더군요. 모두 정식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수케 씨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죠. 왜 그래? 아들한테서 온 전화야? 무슨 일 있대? 저는 고개를 저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내가 없어져서 불편한가 보지. 받아보지 그래. 그래도 아들인데. 아니, 받지 않을 거야. 이제 저 아이의 문제는 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내가 언제까지고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는 없잖아. 저 전화기는 이제 내가 받고 싶을 때만 받는 그런 물건이 된 거야. 모든 주도권은 이제 나한테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은 숨거나 도망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자 제게 남겨진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새 차를 몰고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영덕에 가서 대게를 사 먹고 포항 호미곶에서 거대한 손 조형물을 보며 감탄하기도 했죠.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하고 제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예쁜 카페에 앉아 홀로 차를 마시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철저하게 저 자신을 위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로만 가득 채우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울진에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얼굴에는 서울에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입가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머물렀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서예를 배우고 춤을 추고 여행을 다니는 독립적이고 유쾌한 노인 이정순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그 좁고 답답했던 빌라는 이제 아주 먼 전생의 기억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제가 울진의 푸른 바다를 보며 제2의 인생을 만끽하는 동안 서울에 남겨진 아들 내외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바람보다 빠른 것이 바로 소문 아니겠어요.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시누이, 그러니까 정식이의 고모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제가 사라지고 첫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마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당장 준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민서는 회사에 급히 휴가를 내야만 했죠. 하지만 회사라는 곳이 어디 그런 사정을 계속 봐주는 곳인가요? 민서가 맡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상사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고 해요. 정식이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까지 하던 생활은 끝났습니다. 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잦은 지각과 조퇴로 회사에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매일같이 쓸고 닦고 반찬을 해다 바쳤으니 집이 늘 호텔처럼 깨끗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저녁은 늘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고 해요. 배달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돈도 돈이고 건강도 걱정되니 결국 민서가 저녁을 차려야 했는데 평생 부엌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아가씨가 뭘 제대로 했겠어요. 밥은 타기 일쑤고 국은 짜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 부부싸움이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어떻게 자식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럼 너는 내가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어 봐. 엄마가 집까지 팔고 떠나셨겠냐고.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을 퍼부었다고 해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안락하고 우아한 삶은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린 모래성과 같았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비싼 돈을 주고 베이비시터를 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준우는 낯선 사람 손에 맡겨지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했고 베이비시터 역시 자신들을 하인 부리듯 하는 민서의 고압적인 태도를 견디지 못하고 한 달도 채 안 되어 그만두기 일쑤였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민서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엄마가 당분간만이라도 와서 준우 좀 봐주면 안 될까? 하지만 민서의 친정엄마, 그러니까 제 사부인은 아주 현명하고 냉정한 분이셨어요. 시누이의 전언에 따르면 사부인은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민서야,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다. 너는 내 시어머니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니? 그분이 보살이시니 그동안 참고 살아주신 거지. 나 같았으면 진작에 엎어도 몇 번은 엎었다. 내 살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있으니 나한테 더 이상 손 벌릴 생각하지 마라. 가장 믿었던 친정 엄마에게서마저 그런 냉정한 말을 들었을 때 민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자신이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되게 굴었는지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을 테지요. 시간은 흐르고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제게 얹혀 살며 아꼈던 생활비와 육아 비용이 고스란히 그들의 몫이 되었으니까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금방 차올랐고 카드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 힘겹고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죠. 엄마,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너무 힘들어.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저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안함보다는 지독한 자기 연민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집은 엉망이고 민서는 맨날 나랑 싸우고 회사에서는 쫓겨날 판이야. 돈은 버는 족족 다 나가고. 엄마,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정식이는 그렇게 한참 동안 자신의 힘든 상황을 넋두리처럼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 모든 말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심한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본론을 꺼내더군요. 그 말은 제 예상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집 팔고 받은 돈 아직 다 있어?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나중에 우리 무슨 일 생기면 주려고 모아둔 비상금이라고. 엄마, 우리 지금이 바로 그 무슨 일 생긴 때야. 그 돈으로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엄마 나 좀 살려줘.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필사적으로 찾아 헤맨 이유는 늙은 엄마에 대한 걱정이나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손에 쥐고 있을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미련마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그 구차하고 노골적인 금전 요구를 들으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주 차갑고 메마른 웃음이었죠. 수화기 너머의 정식이는 제 웃음소리에 당황한 듯 엄마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정식아. 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숨을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왜 떠났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 집 살림이 어려워 보여서 떠난 것 같니? 아니.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떠난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찾아내서 한다는 첫마디가 결국 돈 이야기구나. 그 돈 그래. 아직 다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너희를 위한 비상금이 아니야. 평생을 자식만 보고 살아온 이 늙은 엄마가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쓸 노후 자금이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쓸 거다. 너희의 어려움은 너희가 만든 것이지 내가 해결해줘야 할 숙제가 아니야. 저는 제 말을 따박따박 아주 분명한 발음으로 전달했어요. 정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너희가 정말 힘들다면 왜 힘들어졌는지 그 이유부터 제대로 생각해 보렴. 그리고 너희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알겠니? 이제 끊는다.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저는 정식이가 무어라 더 말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들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더 이상 제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후련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를 차단당한 아들이 더 이상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그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했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죠. 완벽하게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딩동하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비친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정식이와 민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준우였습니다. 헬쑥하고 지친 몰골의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막 탈출한 난민들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어줘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려보내면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이 평화를 깨뜨릴 것만 같았어요. 이번 기회에 아주 확실하게 두 번 다시는 저를 찾아올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민서가 와락 제게 달려들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정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준우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자기 부모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소중함도 모르고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없으니까 저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민서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미리 준비해 온 듯한 사죄의 말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반성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을 이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마지막 동아줄을 붙잡으려는 자의 처절한 눈빛이었어요. 그들의 행색을 보니 아마 신우이를 통해 제 주소를 알아낸 모양입니다. 저는 민서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을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민서가 한참을 울며불며 매달리다가 지쳐서 잠잠해졌을 때 저는 조용히 준우를 불렀어요. 준우야, 이리 오렴. 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게로 다가와 품에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꼭 껴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쿰쿰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예쁜 로봇 장난감을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동안 고생 많았지.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그리고 저는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로 돌려보낸 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정식이와 아직도 눈물을 훌쩍이는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바닷바람처럼 차갑고 파도처럼 단단했습니다. 너희가 보고 싶었던 건 내가 아니라 내 돈과 내 노동이었겠지. 제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어요. 이제 와서 뱉는 그 말들, 진심이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너희도 알지 않니? 나는 지금 내 삶이 아주 행복하고 너희의 그 거짓된 사과를 받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러니 이만 돌아가거라. 어머니 제발. 민서가 뭐라고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해두마.
내 손주는 언제든 환영이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너희 부부는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하지 마라. 만약 한 번만 더 나를 찾아와 이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때는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어요. 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 저의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평화로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저 자신에게 온전한 자유를 선물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